30년을 성실하게 근무한 박성호는 명예퇴직 당일 회사 로비를 나서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59세. 그의 나이였다. 정년까지 1년을 남겨둔 시점이었지만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퇴직을 권유했다. 사실 권유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 인사팀장은 정중하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명예퇴직금은 최대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성호는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다. 3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아내 이정희는 그 액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네. 이제 집에서 좀 쉬어. 정희의 말투엔 위로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생활 리듬이 깨진다는 것을. 그러나 당장은 그것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했다. 처음 일주일은 천국 같았다. 성호는 아침 7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됐고,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됐다. 그는 느긋하게 커피를 내려 마시고 아침 뉴스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게 진짜 삶이지. 그는 중얼거렸다. 30년간 회사에 매여 살았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이제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희는 남편이 집에 계속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전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여겼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으니 모든 게 불편했다.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성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매일 그렇게 있을 건 아니잖아. 뭐라도 해봐. 성호는 아내의 말투가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30년을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지. 친구들 만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말고는 친구가 없었다. 취미, 골프도 질렸고 등산도 무릎이 아파서 못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집 안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다 보니 야구장 근처였다. 마침 주말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그래, 야구나 보자. 그는 표를 끊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석은 반쯤 차 있었다. 가족 단위 관객들, 연인들, 친구끼리 온 젊은이들. 성호는 그들을 보며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경기가 시작됐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배트를 휘둘렀다. 성호는 야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왠지 경기가 재미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경기보다 응원단이 재미있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그들의 에너지는 경기장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성호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봤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른 치어리더들보다 동작이 크고 표정이 밝았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출 때마다 전광판에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성호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 박수를 쳤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전광판에 cheerleader, 민지라는 자막이 떴다. 경기가 끝난 후 성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녀가 물었다. 야구장. 성호는 무심히 대답했다. 정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구장? 당신이 야구를 좋아했나? 성호는 웃었다. 아니,
그냥 심심해서.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지 치어리더를 검색했다. 몇 개의 기사와 SNS 계정이 나왔다. 그는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클릭했다. 팔로워 8만 명. 그녀는 인기 있는 치어리더였다. 피드에는 경기 사진, 연습 영상,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성호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를 사로잡았다. 아니, 미소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젊음, 그녀의 에너지, 그녀가 뿜어내는 활기. 그 모든 것이 성호에게는 부러웠다. 다음 주말, 성호는 다시 야구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경기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응원단이 잘 보이는 좌석을 예매했다. 정희는 남편이 또 야구장에 간다는 말에 의아해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야구가 그렇게 재밌어? 그녀가 물었다. 응, 생각보다 재밌더라. 성호는 대답했다. 사실 그는 야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민지를 보는 게 재밌었다. 경기장에 도착한 성호는 열심히 응원했다. 아니, 응원하는 척했다. 그의 눈은 온통 민지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밝았다. 땀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관중들과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었다. 성호는 그녀가 자신을 봤다고 착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든 것 같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든 것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다시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호는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댓글을 남겼다. 오늘도 최고였어요. 진짜 프로예요. 그는 댓글을 올린 후 민지가 답장을 할까봐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녀에게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성호의 댓글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후로 성호는 매주 야구장을 찾았다. 홈 경기든 원정 경기든 상관없이 민지가 나오는 경기라면 무조건 갔다. 그는 카메라를 하나 샀다. 망원 렌즈가 달린 제법 비싼 카메라였다. 정희는 남편이 카메라를 산다는 말에 놀랐다. 카메라는 왜? 사진 찍을 일이 있어. 성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야구장에서 사진 찍으면 재밌더라고.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성호는 카메라로 민지를 찍었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담았다. 웃는 얼굴, 춤추는 모습, 땀을 닦는 순간. 그는 집에 돌아와 그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야구 사진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지의 사진들 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다. 마치 자신이 그녀를 소유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어느 날 정희가 성호의 컴퓨터를 쓰다가 그 폴더를 발견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모두 같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젊고 예쁘고 활기찬 여자. 정희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냉소를 흘렸다. 야구가 좋은 게 아니라 치어리더가 좋은 거였네. 성호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성호는 당황했다. 아, 그냥 사진 연습한 거야. 치어리더들이 움직임이 많아서 찍기 좋더라고. 정희는 비웃었다. 사진 연습. 같은 여자만 수백 장을 찍어놓고? 성호는 변명을 이어갔다. 진짜 그냥 연습이야. 다른 의미 없어.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정희는 남편을 멀리했고 성호는 그런 아내가 답답했다. 그는 민지에게 더욱 빠져들었다. 민지의 SNS를 매일 확인했고 그녀가 올리는 스토리를 빠짐없이 봤다.
그녀가 어느 카페에 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노래를 듣는지. 성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점점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갔다. 팬심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 그것은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민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랐다. 그는 사인회 일정을 검색했다. 다행히 다음 달에 팬미팅이 있었다. 성호는 티켓을 예매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희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집에서도 늘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우울해 보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치어리더한테 빠진 것 같아.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그 나이 남자들 다 그래. 젊은 여자 보면 정신 못 차려. 그냥 내버려둬. 금방 질릴 거야. 하지만 성호는 질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집착은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민지를 통해 무언가를 되찾고 있다고 느꼈다. 잃어버린 활력, 잃어버린 설렘, 잃어버린 자신감. 민지는 그에게 단순한 치어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팬미팅 당일, 성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선택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다. 정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오늘 어디가? 그녀가 물었다. 성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 만나러.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다. 팬미팅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이벤트홀이었다. 성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응원 도구를 들고 민지의 사진이 프린트된 슬로건을 들고 있었다. 성호는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이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걸 느꼈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를 힐끗 쳐다봤다. 시선이 불편했지만 성호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민지를 직접 만나는 거였다. 드디어 입장 시간이 됐다. 성호는 번호표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무대 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곧 민지가 등장할 것이었다. 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렸다. 성호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민지가 무대에 올랐다. 팬들이 환호했다. 성호도 박수를 쳤다. 민지는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된 영상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생생했다. 성호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 그녀를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팬미팅은 간단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가 민지에게 질문을 던지고 민지가 대답했다.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경기장에서 팬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칠 때요. 그때 정말 힘이 나요. 성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그 팬 여러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봤을 때 그녀도 힘을 얻었을 거라고 믿었다. 토크쇼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인회가 시작됐다. 팬들은 순서대로 무대 위로 올라가 민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사인을 받았다. 성호의 차례가 다가왔다. 그는 손에 땀이 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명품 브랜드의 작은 가방이었다.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다. 성호는 이걸 사면서도 망설였지만 민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다음 분, 스태프의 목소리에 성호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민지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우는 이름을 말했고, 민지는 포스터에 사인을 했다. 성우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우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민지는 선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스태프를 쳐다봤다. 스태프가 다가와 속삭였다. 너무 비싼 선물은 곤란한데요. 성우는 당황했다. 아,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정말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 짧은 순간 성우는 민지와 연결됐다고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선물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성우는 무대를 내려오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민지가 사인한 포스터를 책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성우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지, 그 짧은 문장이 성우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값졌다. 그는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다. 정희가 그걸 보면 뭐라고 할지 뻔했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았다. 며칠 후 성우의 휴대폰에 DM이 왔다. 민지였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그날 선물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비싼 거 받아서 미안했어요. 그래도 정말 예뻐서 잘 쓰고 있어요. 성우는 그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민지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지 씨 덕분에 요즘 정말 즐거워요. 민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그날 이후 성우와 민지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지는 경기 일정, 연습 이야기, 가끔은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오늘 연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안무를 계속 틀려서 혼났어요. 성우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요. 민지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민지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성우는 그 이모티콘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정희는 남편이 요즘 휴대폰을 더욱 자주 들여다본다는 걸 눈치챘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다. 그녀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 비밀번호를 몰랐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봤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민지 오빠, 오늘 경기 오시나요? 정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경기, 모든 게 명확했다. 남편은 그 치어리더와 연락하고 있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성우는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소속사랑 계약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독립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 성우는 즉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답했다. 5천만 원 정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성우는 고민에 빠졌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퇴직금이 3억이 넘었다. 그중 5천만 원은 충분히 낼 수 있었다. 그는 민지를 돕고 싶었다. 아니, 민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놀라며 답했다. 네? 정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민지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며칠 후 성호는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민지는 편한 옷차림으로 왔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지만 성호는 오히려 그런 민지가 더 좋았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민지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성호는 뿌듯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민지 씨는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해야 해요. 성호는 수표를 꺼냈다. 5천만 원. 그는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수표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갚을게요. 꼭 성공해서 돌려드릴게요. 성호는 손을 저었다.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성호는 매일 민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지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다.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독립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가끔씩 왔다. 성호는 이해했다. 민지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났다. 민지의 메시지는 거의 오지 않았다. 성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성호는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새로운 시작, 응원해주세요. 성호는 안도했다. 민지가 성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새 소속사, 계약 축하해요. 잘 됐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다. 일주일 후 성호는 민지의 계정에 접속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메시지가 떴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성호는 당황했다. 그는 다른 계정으로 검색해봤다. 민지의 계정은 여전히 존재했다. 즉, 그녀가 성호를 차단한 것이었다. 성호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전화를 걸어봤다.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당했다는 뜻이었다. 성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민지의 소속사에 전화했다. 민지와 연락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냉담하게 답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성호는 절규하듯 물었다. 제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적어도 설명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개인 간의 문제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성호는 무너졌다. 그는 민지를 믿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정희는 남편이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걸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 여자한테 무슨 일 있어?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라도 잃은 거야? 성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정희는 남편의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이게 뭐야? 5천만 원이 왜 없어?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 치어리더한테 준 거야? 5천만 원을?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무너져 내렸다.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날 밤, 집은 얼어붙었다. 정희는 울었고 성호는 자책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돈은 이미 사라졌고
민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팬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민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것뿐이었다. 성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민지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모두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차단당했다는 사실이 계속 그를 짓눌렀다. 5천만 원.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성호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정희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다. 식사를 차려주긴 했지만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다. 성호는 혼자 밥을 먹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30년 동안 모은 돈 중 일부를 이렇게 날려버린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더 한심한 건 그가 여전히 민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었다. 성호는 민지를 찾기 위해 온라인을 뒤졌다. 그녀의 새 소속사 정보, 공연 일정, 모든 것을 검색했다. 그는 그녀가 출연하는 경기장을 찾아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근교의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었다. 민지는 그곳에 있을 것이었다. 성호는 표를 예매했다. 그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다.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 정희는 남편이 또 야구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폭발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5천만 원 날리고도 또 가. 성호는 변명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 뭐가 잘못된 건지. 정희는 비웃었다. 확인. 뭘 확인해? 당신이 사기당한 거잖아.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한 거고.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정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을 차단하고 연락 끊은 여자를 아직도 믿어?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믿고 싶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을 속인 거라면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설렘과 행복이 거짓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토요일이 됐다. 성호는 일찍 집을 나섰다. 정희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 어차피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니, 사실 그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야구장에 도착한 성호는 응원단 근처 좌석에 앉았다. 경기가 시작되고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밝았고 아름다웠다. 성호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자신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간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경기가 끝나고 성호는 민지를 기다렸다. 그는 출구 근처에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민지가 다른 치어리더들과 함께 나왔다. 성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지 씨, 민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성호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여기를? 성호는 다급하게 물었다. 왜 연락을 안 받아요? 왜 저를 차단했어요? 민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치어리더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기 여기서 얘기하긴 그런데요. 성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디서 얘기해요? 저한테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아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그냥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대가를 바라신 건 아니잖아요. 성호는 어이가 없었다. 대가? 저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바란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차단하는 게 맞아요. 민지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대꾸했다.
오빠가 너무 자주 연락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일도 바쁘고 개인 생활도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 보내시면 어떡해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너무 자주 연락했나? 하루에 서너 번 정도였는데 그게 과한 거였나? 민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좀 무섭기도 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제 일정이랑 위치를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무섭다고? 자신이 민지에게 무서운 존재였다고? 저는 그냥 응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지 씨를 도와주고 싶었고. 민지는 손을 저었다. 오빠, 저는 오빠의 호의는 고마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오빠가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빠를 그냥 팬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말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팬. 그냥 팬. 성호는 자신이 민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럼 돈은요? 5천만 원은요? 성호가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오빠가 투자하신 거잖아요. 저는 갚겠다고 했지만 오빠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없었고 그냥 오빠가 주신 거잖아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민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었다. 계약서도 없었고 차용증도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감사 인사라도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저 지금 급해요. 다른 일정 있어서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성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민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거 스토킹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지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세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성호를 쳐다봤다. 손님, 일단 떨어지시죠. 성호는 손을 들어 보이며 뒤로 물러났다. 아니, 저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민지는 경비원의 보호를 받으며 빠르게 걸어갔다. 성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한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나이에 치어리더 쫓아다니네. 한심하다. 성호는 야구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차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지만 시동을 걸 기력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민지에게 자신은 그냥 돈 많은 나이 든 팬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너무 집착해서 그녀가 부담스러웠던 걸까? 성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 중 이미 5천만 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동안 민지를 위해 쓴 돈들, 경기 티켓, 선물, 카메라,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다. 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2개월 만에 퇴직금의 5분의 1 이상을 날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났어? 그녀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하던데?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냉소를 흘렸다. 이제 알았어. 그 여자가 어떤 애인지.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출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미안해. 정희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도 났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퇴직 후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어? 계약서나 차용증?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냥 내가 준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민사로도 이기기 힘들어. 성호는 절망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어떻게 증거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었을까? 정희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지가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성호는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봤다. 그녀는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댓글들은 응원과 칭찬으로 가득했다. 민지 언니 최고. 오늘도 예뻐요.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많은 팬들 중에서 자신은 가장 바보 같은 팬이었다. 성호는 그날 이후 야구장에 가지 않았다. 민지의 SNS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매일 후회했다. 그 돈을 줬던 순간, 그녀를 처음 봤던 순간, 야구장에 갔던 순간, 모든 순간이 후회로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자신이 아내와의 관계를 망쳤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았다고 느꼈다. 만약 남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성호는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명확했다. 그는 퇴직 후의 공허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민지는 그에게 젊음과 활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를 통해 자신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젊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날씨는 쌀쌀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도 가을처럼 저물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퇴직금도, 민지도, 아내와의 관계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성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기 신고를 하려 했다. 민원실 경찰관은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증거가 없는 거네요. 상대방은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나요? 성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는 다 차단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사로 소송을 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성호는 무너졌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법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바보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정희에게 경찰서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증거도 없이 어떻게 신고를 해.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떡하지? 그 돈은 다 날아간 거야? 정희는 남편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이제 책임져야지. 성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애원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미안하다고 내 노후가 보장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성우는 말했다. 정희는 비웃었다. 약속. 당신 약속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이미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2개월 만에 다 무너뜨렸어.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정희는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챙겼다. 성우는 놀라 물었다. 어디 가려고? 정희는 대답했다. 언니 집에 잠깐 갔다 올게.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성우는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정희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얘기? 무슨 얘기? 당신이 바보짓 한 거 말고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나도 힘들었어.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다고. 성우는 변명했다. 정희는 가방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만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고 미래가 불안해. 근데 나는 치어리더한테 돈 퍼주지 않았어. 나는 참고 살았어. 성우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다. 정희도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똑같이 불안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다. 당신 상담 좀 받아봐. 정희가 말했다. 심리 상담. 당신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괜찮아. 2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날리는 게 정상이야? 가족보다 모르는 여자를 우선시하는 게 정상이야. 성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그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퇴직 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민지라는 잘못된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알았어. 상담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성우는 애원했다.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나는 정말 떠날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고맙긴.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 알았지? 다음 날 성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의사는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퇴직 후 우울증과 정체성 혼란이네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성우는 물었다. 고칠 수 있나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상담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정체성, 일상의 리듬, 자존감의 원천을 한꺼번에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이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민지라는 분은 당신에게 젊음과 활력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녀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으려 했던 거죠. 의사가 말했다.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저는 그냥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는 존중받았는데 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의사는 공감하며 말했다.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걸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했어요. 취미 활동, 자원봉사,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같은 것들로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성호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적어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는 알게 됐다. 그는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희는 남편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에 안도했다. 의사가 뭐래? 그녀가 물었다. 퇴직 후 우울증이래. 치료받으면 나아진대. 성호가 대답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대로 치료받아. 약도 꼬박꼬박 먹고.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당신이 정신 차리면 나도 있어줄게. 성호는 그 말에 감사했다. 적어도 아내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성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우편함에 통장 명세서가 와 있었다. 그는 명세서를 펼쳐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통장에서 또 다시 1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성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민지의 생일 선물로 주문했던 명품 가방이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놓았었다. 성호는 주저앉았다. 1천만 원. 또 날아갔다. 총 8천만 원. 퇴직금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희가 이걸 알면 정말로 떠날 것이었다. 그는 명세서를 숨겼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도 통장 앱으로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천만 원이 또 빠져나간 걸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이게 뭐야?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성호는 창백해졌다. 그건 예전에 주문한 거야. 취소하는 걸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정희는 소리쳤다. 1천만 원짜리 물건을 깜빡해.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성호는 변명했다. 정말이야. 나도 몰랐어. 미안해. 정희는 휴대폰을 던졌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진짜로 못 살아. 정희는 이번에는 정말로 짐을 쌌다. 옷만 챙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까지 챙겼다. 성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기회는 이미 줬어. 당신이 저버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성호는 울며 애원했다. 정희는 멈춰 섰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30년 일한 돈을 2개월 만에 8천만 원이나 날렸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가장이 할 짓이야.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늙어가려고 했어. 손자 보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20대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 노후 자금을 탕진했어. 이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도 남편을 사랑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지는 연락할게. 당신 혼자 좀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희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다. 성호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성호는 며칠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다. 정희는 문자로 언니 집에 있다고만 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다. 성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정희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반찬을 꺼내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이게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퇴직금 3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성호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곱씹어봤다. 퇴직 공허함, 민지, 집착, 돈, 배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을 잃었고 민지를 통해 그걸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민지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성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고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쌓을게. 돌아와 줘. 제발.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성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성호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 평범함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정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성호는 혼자서 집을 지켰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간단한 식사로 연명했다. 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다. 정희가 해주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성호는 매일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언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정희의 답장은 짧고 건조했다. 잘 지내. 먹었어. 아직 모르겠어. 성호는 그 짧은 답장에서라도 희망을 찾으려 했다. 적어도 그녀가 답장을 한다는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는 성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기분은 좀 나아지셨나요? 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금요. 근데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상처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할까요? 성우는 절박하게 물었다. 의사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변해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는 조언했다. 먼저 당신의 일상을 재구성하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취미를 찾고 사람들과 만나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성호는 의사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몇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조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성호는 또한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회사 동료였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박성호입니다. 김 과장은 반가워했다. 아,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성호는 대답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해요. 며칠 후 성호는 김 과장과 카페에서 만났다. 김 과장은 성호의 야윈 모습을 보고 놀랐다. 부장님, 많이 마르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호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퇴직 후 방황했던 일,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김 과장은 진지하게 들었다. 부장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김 과장이 말했다. 저희 형이 작년에 퇴직했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우울증도 왔고요. 근데 지금은 자원봉사도 하고 동네 산악회도 가입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성호는 관심을 보였다. 자원봉사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 봐주고 있어요. 형이 원래 수학 잘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대요. 성호는 생각에 잠겼다. 자원봉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적어도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저도 뭔가 해봐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성호가 말했다. 김 과장은 격려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부장님은 30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나눌 곳이 많을 거예요. 성호는 조금 힘이 났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인터넷으로 자원봉사 정보를 검색했다. 여러 기관이 나왔다.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환경단체. 성호는 아동센터에 관심이 갔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다시 그런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다. 다음 날 성호는 동네 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장은 중년 여성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센터장은 환영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항상 봉사자가 부족해요. 어떤 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성호는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어요.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기본적인 수학이나 글쓰기도 가르칠 수 있어요. 센터장은 기뻐했다. 완벽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숙제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몇 번 오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성호가 대답했다. 센터장은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성호는 첫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 8명이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어른을 경계했지만 성호가 따뜻하게 대하자 금방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성호는 웃으며 설명했다. 할아버지라니, 나는 아저씨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성호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순수함, 기쁨, 보람.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했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했을까?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했어.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얼마 후 정희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했네. 계속 해봐. 짧은 답장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성호는 희망을 가졌다. 정희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 열심히 자원봉사를 했다. 일주일에 3번 빠짐없이 아동센터에 갔다. 아이들은 성호를 기다렸고 성호도 아이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성호는 조금씩 달라졌다. 규칙적인 생활, 운동, 봉사활동.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체중도 조금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이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이었다. 그녀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호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느 날 성호는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잘 지내? 성호가 물었다. 응. 잘 지내. 정희가 대답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성호는 말을 이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보고 싶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성호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요즘 자원봉사한다며? 잘하고 있어? 성호는 조금 기뻤다. 정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응. 정말 보람 있어. 아이들이 순수하고 예뻐.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성호가 말했다. 정희는 작게 웃었다. 나도 갈게. 다음 주쯤. 성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 올 거야? 정희는 대답했다. 응. 한번 보러 갈게. 당신이 뭘 하는지. 전화를 끊은 후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가 온다. 자신의 변화를 보러 온다. 그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욱 열심히 봉사했고 집도 깨끗이 청소했다. 혹시 정희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희가 아동센터에 왔다. 성호는 긴장했다. 정희는 멀리서 성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성호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인내심 있게, 부드럽게. 아이는 문제를 풀고 기뻐했고 성호도 함께 웃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게 자신이 알던 남편이었나? 2개월 전 치어리더에게 미쳐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그녀는 남편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봉사가 끝나고 성호는 정희를 봤다. 그는 달려가 아내를 맞았다. 왔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하고 있더라. 성호는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 와줘서. 두 사람은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카페에서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많이 달라졌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어. 당신한테 다시 신뢰받고 싶어서. 정희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그 여자 생각은 안 나? 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 생각나. 근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나는 환상을 쫓았던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힘들었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니까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았어.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화가 나. 그리고 상처받았어.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는 걸 보니까 조금은 희망이 보여. 성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주에 집에 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할게. 정희는 말했다. 첫째, 통장은 내가 관리해. 둘째, 상담은 계속 받아. 셋째, 다시 한 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 지킬게. 약속해.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상담도 같이 받자. 부부 상담. 우리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 성호는 동의했다. 좋아. 같이 받자. 그날 저녁, 성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정희가 돌아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돈은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값비싼 수언료였다. 그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 퇴직금의 끝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